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727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는데요. 특히 이번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의결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번 예산안이 가진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예산안의 합의 내용이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만에 여야 합의로 그다음에 법정 기한 안에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였거든요. 이 안에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여야 합의로 인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기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기대치를 좀 걸게 만듭니다. 총 지출이 이제 727조 9천억 원 확정이 됐는데 역대 최대 이제 지출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확장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시기적절하게 예산안을 잡아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총수입과 총 지출이 나오는데요. 뭐 정부안 송수입 같은 경우는 674조 2천억 원 했다가 최종적으로 1조 원이 더 증가가 됐고요. 총 지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보면 1천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다 그러면 727조, 이제 9천억 원으로 총 지출이 잡힌 상태고 그만큼 이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계층에 대한 또한 국민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지출을 좀 늘려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제는 논의가 됐던 것이 바로 미래 투자 부분이겠죠. 이 미래 투자의 핵심은 역시나 뭐 소외계층 투자도 있겠지만은 AI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특히 미래 성장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래 성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사업 투자를 이제 확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사업은요,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관련된 또한 태양광이 있으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부분. 단순히 뭐 시골에 아니면은 뭐 농가에 ESS를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ESS 산업을 키운다는 거겠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AI 모빌리티 실증 도시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저출생 미래 세대를 위한 이제 예산안도 크게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차차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의 감소,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대응하고자 이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위기 가구 등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예산 지원도 이번에 포함됐고요.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에 예산안이 포함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햇살론 특례 보증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데 이번에 좀 확대가 돼서 굉장히 좀 환영한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뭄, 산불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안도 이번에 좀 포함됐고 특히 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뭐 AI에 대해서 이제는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이번에 좀 특이하게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예산에 반영되면서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그럼 내년도 예산안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첨단 산업에 방점을 찍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단순히 뭐 농가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시설을 지원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그 관련된 산업을 정부가 뒷받침해서 키워나가겠다라는 것이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ESS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판단해 보겠고 이게 ESS에 대해서 한 250여 개소를 더 확장해서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후 재생 인버터 소프트웨어 개선 사업도 이번에 들어갔고요. 국비 지원 대폭 상향했습니다. 원래는 한 70%였는데 이거를 100%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고요. 인버터, 그러니까 이 인버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담아두고 이걸 다시 한번 또 필요한 곳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인버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해주겠다는 것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사립학교,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이런 태양광 보급 사업도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총 118억 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눈에 좀 띄고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110억 원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가정용 히트펌프 추가 공급인데 이 히트펌프 있어야지만 이제 사실상 열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트펌프에 대한 추가 보급도 원래는 한 1,600가구였다가 2,600가구로 이제는 더 증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도시 사업도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하려 그러면 일부 지역을 딱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을 연습도 해야 되고 학습도 시켜야 되고 추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증 도시가 필요한데 이 실증 도시 신규 조성을 합니다. 이게 618억 원 정도가 이제는 배정돼 있고 거기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실증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도 이제 눈에 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을 위해서 자율주행 차량 200대가 투입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나라도 텍사스 오스틴처럼 이런 실증 사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도래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에도 아끼지 않기로 했는데요. 일단 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나요? 맞습니다. 저는 가장 환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을 쓴다는 건데요.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제가 늙어서 국민연금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젊은 세대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노동력 상실로 이어지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인데요. 월 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임산부들에게 16만 명에게 공급을 합니다. 나쁘지 않죠.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해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또한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도 해줍니다. 특히 이제는 지역에 가보면 산부인과도 많이 없을 뿐더러 산부인과에 있는 장비마저도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위급한 산모에 대한 응급에 대한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이런 장비에 대한 세팅 부분도 바꿔주게 되고요.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이거 시장에서 계속 원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3억 원 예산 투과되면서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육 부분 가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수당을요 2만 원 인상합니다. 그래서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이제는 개선이 되고요. 특히 교사 이런 아동비를 개선해서 따른 추가 비용 같은 게 있는데 이 추가 채용 교사에게도 수당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세반 이제 교사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이 나오는데 이 교사와 아동 비율을 현행은 1대 3이거든요. 교사 1명에 아동 3명을 보는데 문제가 이게 영세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 2로 이제 개선하게 돼요. 그래서 교사 1명이 영세 아이 2명을 볼 수 있도록 훨씬 더 아이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겠죠. 또한 교사 1만 5천 명을 이제 추가 채용할 수밖에 없고요. 추가 채용 교사도 이제 수당을 지급해서 이런 영세반, 특히 이제는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적절한 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손 가정.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방문 양육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더 지역을 확대하기로 이번에 밝혔는데요. 원래 한 3개소 되다가 이제 내년에는 7개소로 더 확대를 하기로, 특별 보호를 하기로 이번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산에 들어가고, 특히 아이 돌봄사 이 자격에 대해서 이런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4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돌봄에 대해 이런 관리사가 투입이 되고 자격증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문성이 생기죠. 그다음에 좀 믿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신뢰성도 만들어지죠.
국가 정책에 대한 더 나아가서 신뢰성도 생기다 보니까 저는 적절한 이런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미래 산업 그리고 미래 세대에 정말 집중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여기에 노인이나 또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예산이 편성된 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원이 더 확대되고 또 수당이나 급여가 인상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뭐 아이들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노인 세대들도 실제 국가에 또한 민간 경제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에 대한 돌봄 사업 확대가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 정부로 확대하는 건데 이게 원래가 183개소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확대되면서 229개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돌봄이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하겠다. 그 기틀을 이번에 2026년에 시작한다는 게 의미라고 생각을 해봐요. 또한 장애인 분들에 대한 돌봄도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가상급여를 10% 인상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존은 3,000원인데 개선되는 것이 3,300원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시급이 좀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눈에 띄고 가상급여에 대한 10%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이 있는데 이거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제는 이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 수당을 기존 15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으로 높이게 됩니다. 정말로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돌봄 강화에 여기에 이제 예산안을 보니까 94억 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요, 장애아동 언어 발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심리 치료가 필요한 발달 재활 서비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바우처, 단가 인상이 되는데 기존이 20만 원인데 이번에 상향이 돼서 20만 5천 원으로 이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에 대한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위기 가구도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도 있거든요. 이런 위기 가구에 대한 정부의 확대가 되는데 지원이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요거 굉장히 좀 특이하죠.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를 확대하는데요. 원래는 이제는 1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미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뀐 게 1월부터 4월까지에 100개소가 이제 운영이 되고요. 또한 5월부터 12월이 130개소가 운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150개 운영으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이 실제로 이제 먹을 수 있는 환경, 생각보다 이런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계층에 대한 이제 먹거리 기본 제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들이 이번에 예산안 확대를 통해서 더 확산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도 담겼는데요. 대중교통이라던가 아니면 도시가스, 금융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던데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대중교통 정액 패스권입니다. 뭐 서울은 이제 기후동행 카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국에서 정액 패스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 보니까 1월부터 이제는 적용될 예정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세자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요. 4만 5천 원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일반형은 6만 2천 원, 청년 어르신 두 자녀는 5만 5천 원. 근데 특이한 게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통해서 추가됐어요. 세자녀와 저소득층이. 그래서 4만 5천 원에 이제 정액 패스권,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다음에 비수도권도 있고 인구 감소 지역은 더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민생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교통비 아껴서 뭐 할까요? 이게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만 원 교통비 쓰던 거 6만 5천 원에 뭐 6만 2천 원에 쓴다 그러면 그만큼 또 다른 데 소비하다 보니까 내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이런 정액 패스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처음에 나왔을 때가 20만 원 한도로 딱 리미트를 좀 걸었었어요.
그런데 요거 한도를 철폐했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요번에 좀 나아졌다.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서민 금융 부분에 대한 이 햇살론 특례 보증. 이 햇살론 특례 보증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다음에 신용하위 20% 이하이신 분들 최대 1,000만 원에 이제는 특례 보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를요. 원래 이게 좀 높습니다. 15.9%인데 이번에 12.5%로 인하해 주기로 내년도에 예산안에 반영이 된 상태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9.9%까지 또 금리를 낮춰주게 됩니다. 이런 2차 보전 사업 같은 거 너무 이게 환영할 만하고요. 이런 서민 금융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드라이브, 좀 진심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고요. 도시가스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가스 도시에 사신 분들은 다 당연히 도시가스겠지라고 하실 텐데 또 지방 내려가면 아직도 LPG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에너지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운반비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건설 비용을 보조하게 되는데 70% 이제 보조하게 되고요. 또한 에너지 절감이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방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예산안을 이번에 투입한다는 것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짚어주신 대중교통 패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대중교통을 타는데 부담이 경감되고 민생 경제까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은데 이어서 요즘에는 또 가뭄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 예방과 사후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좀 더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 재난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이 더더욱 이제 고도화됐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국가전상만 신송 복구 여기에 이제 예산안이 또 투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DR 구축이라고 해서 재난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재해 복구 시스템에 대한 재난 대응책에도 예산안이 과감하게 된 투자가 되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다가 이제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나 있을 이런 데이터베이스 백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 데이터베이스를 또 이번에 이제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하는 데 예산안이 이번에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재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갖고 나온 것이 지하수 저류댐 추가 설치인데요. 아마 강릉 가뭄 사태 때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대한 이제 저류댐이 필요성을 많이 이제는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추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이제는 보니까 3개소로 더 늘리게 되고 계단식 논도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공 습지, 수질 개선 이런 거에 이제는 예산안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재난재해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 이번에 과감하게 아낌없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산불 대응센터 10개소도 조성을 하고 국가유산 자동 소화 설비 5개소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산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작동형 도시 침수 예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안 될 거로 보지만 강남 매년 홍수 납니다. 거기 맨날 잠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 침수 예보 체계가 사실상 구축이 이번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에 대한 이제 심리 상담도 이번에 또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 내년도 예산안이. 그게 뭐냐 그러면 오송 사태라든지 이런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를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상담도 예산을 써서 도와주게 되고 무엇보다 사실 이런 거기에서 현장에 있었던 이런 현장 요원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찰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들 이 트라우마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장 재정이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된다. 그 당위성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한 키워드 중 또 하나는 바로 지역 균형인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 그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제도가 더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손 부족이라던가 쓰레기 수거 문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면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는 시범 사업입니다. 과연 이제 성공을 할지 아니면은 어떤 숙제를 안게 될지 일단 진행이 될 텐데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이걸 좀 확대가 됩니다. 원래는요, 이게 7개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10개소, 그러니까 10개 지역으로 더 확대를 합니다. 원래 있던 곳이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였어요. 여기가 이제 기본소득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지역인데 여기에 3개 지역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곡성, 옥천, 장수. 그러니까 제가 굳이 지역명을 든 이유가 여기에 계신 분들 이제 기본소득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소득을 통해서 일단은 국가의 이제 농어촌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 이 기본소득 비슷하게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인구가 더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손 부족한 문제,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개편합니다. 이게 110개소가 있는데 130개소로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이번에 늘어났는데요. 이 인력이 있으면 좀 잠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기숙사도 10개소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양 환경 정화선 내책 건조도 이번에 좀 지원하게 되고 예산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 41억 원 정도 더 예산에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해안 범위도 확대되면서 뭐 바다가 깨끗해야 또 어촌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신선한 또 해산물이라든지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번에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같은 부분에서 결국 지역의 인프라 또 산업이 살아야 거기서 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역 거점 AX,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전국의 AI로 이제는 둘러싸게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는 지역명을 보니까 석유화학 위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과감하게 예산이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이 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들어갑니다. 호남 고속선 증편도 하고요. 서대전 화덕구간 고속도로 확장도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이런 낙동강 유역 취수연 다변화 이런 것도 눈에 띄고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또 투입된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